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번 주에는 4.15 총선 당선자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1등 공신, 그 다음 공신이 이해찬 당대표, 그리고 특등 공신이 국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의 이익보다는 당의 이익을 앞세우자. 그리고 유능한 국회의원이 되자. 20대 총선에서 컷오프 아픔을 딛고 4년 만에 복귀한 이 시대의 참 삼선 정치인 정청래 의원 잠시 후 만나봅니다. 투자했던 회사들이 좀 어려워진다라고 해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상한 예정을 잡고 있는 1년, 2년 안에는 뭐 크게 어려질 가능성이 높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조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자산운용의 이종필 전 부사장이 잠적 5개월 만에 검거됐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오늘의 핫 이슈들 기자 언박싱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내가 무슨 솔직히 말해서 무슨 내가 자발적으로 그런 거를 추구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처음부터는 그런 가겠다고 그런 얘기 한 사람도 아닌데 당의 사정상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서 내가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각을 갖다가 한 끝에 통합당의 상황이 나를 꼭 필요로 한다고 사실은 힘든 일이지만 한번 해보겠다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4.15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이 당 수습 방안 마련을 위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조혜진 의원 2부에서 만나봅니다. 4월 24일 금요일 이동형 일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삼선 고지에 오른 정청래 의원 스튜디오로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자, 원외 인사로 있을 때 저희 고정으로 출연하셨는데 네. 이제 원내로 4년 만에 다시 입성하게 됐습니다.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기쁘죠. 예. 그리고 4년 동안 저를 잊지 않고 이렇게 세워주신 하여튼 마포을 주민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4년 동안 저를 위로하려고 그랬는지 예. 우리 이동형 정면승부 여기에서도 저를 불러주시고 예. 또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불러주시고 또 강연을 많이 다녔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한가하게 지내지는 않은 것 예.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세 번째 당선되다 보니까 당선의 기쁨보다는 당의 진로 또 정권 재창출 또 한반도 평화 뭐 이런 거대 담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랄까요? 이런 게 더 들고 예. 있는 요즘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원내에 있을 때는 방송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네. 그 콤비로 항상 고 정도원 의원과 함께 했었지 않습니까? 이념이나 사상은 다르지만 꽤 오래 같이 방송하다가 이번에 또 당선되고 나서 생각도 좀 나고 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느 프로에서 이미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예. 그 정도원 선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당은 다르지만 가깝게 얘기하다 보고 그리고 속 깊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와 다른 당이고 나와 견해는 다르지만 예. 그도 또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국민이었다. 예.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서 예. 이번에 이제 국회에 등원하게 되면 야당 의원님들과도 속 깊은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해의 폭을 좀 넓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특히 20대 국회가 뭐 동물국회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화, 토론이 필요하겠죠. 생산적인 생물국회로 가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21대 국회 금배지 1호의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하거든요. 예. 그래서 당선증을 그 국회 사무처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뭐 국회의원 서류로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한 10가지 신상 자료가 있어요. 예. 근데 저희 캠프에 좀
똑똑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제일 먼저 예. 모든 서류를 준비를 해놨다가 예. 당선증 받자마자 그거를 같이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숫자가 넘버가 새겨져 있는데 0001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300번까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어, 300명이니까? 처음 이제 이 번호대로 주고요. 신청하는 대로.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17대 초선 때는 0002번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1번이 됐는데, 처음에는 그냥 공짜로 준대요. 그리고 이제 분실하면 그때는 35,000원 주고 사야 된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21대 국회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다시 또 만나게 됐습니다. 이게 뭐 질긴 인연입니까? 악연입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얄궂은 운명 같습니다. 예. 뭐 미래통합당이 총선에 참패를 했고, 그리고 또 한 번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180석을 얻었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민심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예. 당연히 총선 참패 후유증이 있을 것이고, 뭐 황교안 대표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이분에 대해서 모든 걸 떠나서 비대위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비상이잖아요. 예. 비상이라는 것은 비상한 시기가 있는 건데, 예. 기간을 두지 말고 전권을 달라. 그래서 당원 당규상 8월 30일 날 전당대회를 치러야 된다는데 그것도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적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시절 때도 전권을 달라 요구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명시하거나 뭐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한 것 같은데 그 당시는 총선 공천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지금 미래통합당 그것도 없어요. 지금은 없죠. 예. 그리고 또 일부 그 미래통합당 중진 의원들이 말이 되는 얘기냐 이게 이렇게 지금 반대의 뜻을 펼치고 있는데 저는 그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근데 문제는 긴급 재난지원금인데 처음에 야당이 그 뭐 당청이 협의도 못하면서 왜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 협의를 해야라. 그럼 그때 가서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협의가 되니까 지금 다시 또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김종인 체제가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할까요? 방금 뭐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대통령이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예. 해라 이렇게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선 교양 차원에서요. 여기 이 방송은 잘 썼어요. 예. 긴급 재난지원금. 예. 근데 재난 기본소득이 한참 횡행했어요. 예. 그 개념은 잘못된 개념이에요. 예, 다르죠. 예, 그래서 기본소득이랑 하면 보편성, 무조건성, 장기성 그런 거거든요.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말 자체는 용어상 형용무순이다. 그래서 잘못된 용어다. 그래서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는 아주 정확한 명칭을 쓰고 있다. 예. 재난 지원금 이 말이 맞는 거고요. 제가 오기 전에 찾아봤어요. 헌법 76조에 국가의 재난사태, 천재지변 등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으로 국회 승인 없이 지급할 수가 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지체 없이 국회에 승인을 요청해야 돼요. 예. 그래서 사후에 국회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라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말은 일견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 같지만 국회에서 합의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긴급재정명령권보다는 야당이 좀 모든 걸 떠나서 지금 시기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지금 하는 말들의 뉘앙스는 자꾸 숙제해와라. 예. 지금 그럴 시간이 없고 또 숙제를 해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발목 잡는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순리는 국회에서 빨리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긴급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야기 지금 이대로 나가면은 뭐 4월은 물 건너갔고 5월 뭐 늦으면 6월까지 얘기하니 그게 과연 긴급한 거냐. 그러니까 5월 4일부터요. 소득 하위 30%인가요? 그 가계 소득 곤란자 그런 분들은 직접 주고 그다음에 1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잘 준비가 되어 있다. 13일부터. 지금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거 민주당이 180석 유례없는 대승을 거뒀는데
그 이번 승리가 그 4번의 큰 선거를 연속으로 민주당이 이긴 거거든요. 네.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인데. 그래서 혹자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주류는 보수가 아니고 진보로 넘어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진보도 동사고 보수도 동사거든요. 예. 어제의 진보가 오늘의 보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진보와 보수의 개념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 어려운 코로나와의 전쟁 중에서 국력을 모으자. 그래서 애국심을 가진 투표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IMF 때도 국민들이 단결해서 또 위기를 극복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 중에 총사령관이라면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여당에게 힘을 실어줬고 또 코로나 방역 대책에 대해서 전 세계가 극찬할 정도로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권 중판기에는 정권 심판인데 야당을 오히려 심판한 선거다. 또 하나는 가짜 뉴스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보수 언론에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을 많이 비판하고 공격한 예. 것에 대해서도 심판하는 선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언론들도 정신 차려야 된다. 이동영 사회자는 정신 차리고 예. 있죠? 저는 뭐 자로재듯이 중립을 지키고 있거든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그 보수 언론에서 프레임 선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는 그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그렇습니다. 분석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또 기자들보다 국민들 수준이 높아졌다고 예. 볼 수 있고요. 또 야당 지도부가 너무 보수 유튜버들을 맹시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정치를 하면 3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팩트, 의도, 태도. 그런데 기자들이 쓰는 기사의 방향, 그런 의도 이런 것을 국민들이 다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 그래서 먹히지 않는 선거였다. 예. 개인적 질문 좀 해보죠. 네. 그 이제 3선 되셨고 주위에서 원내대표 한번 나가봐라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SNS에 원내대표 경선 나가지 않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일종의 무욕심, 무소유의 정치인데요. 제가 총선 전이나 후나 정치 이번에 당선되신 초선 의원님들을 많이 도왔어요. 예. 그리고 제가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자들 그 교육 담당자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도움을 많이 받은 예. 분들이 있죠. 예. 근데 어떻게 누가 그런 걸 알았는지 도움받은 당선자들도 많은데 원내대표 한번 나가볼 만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도왔던 것은 당을 위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도왔지 제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도운 것이 아닌데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진정성이 저울질 나가는 것은 제가 싫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내대표에 나가지 않겠다. 예.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원내대표 나가신 분들이 이제 도와달라고 이제 전화가 계속 저한테 와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공약해라 하는 내용을 하나 제가 방송에서 아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 그 공약의 이름은 초선이 먼저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상임위 어디 갈 거냐고 많이 물어봐요. 예. 아직 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초선 당선자들은 꼭 가야 될 상임위가 있습니다. 예. 자기 전문 분야가 있죠. 예. 거기를 먼저 배치하고 그다음에 재선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3선을 배치하고 근데 또 다 초선들만 가면 여러 가지 전략 전술상 어려움이 있으니 그렇죠. 그럴 때 3선이나 4선 의원들을 적재적소에 예. 배치하고 그래서 초선을 먼저 배려하는 예. 상임위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김태년 의원이 YTN과 인터뷰했었는데 그 상임위는 초선 위주로 먼저 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선이 먼저다. 근데 예전에는 좀 볼썽사나운 일도 있었어요. 예. 초선 당신의 힘이 없으니까 저리 비켜. 예. 그리고 다선 의원들이 알짜 상임위를 가고 막 그런 예.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선 의원들은 초선 의원들을 배려하고 또 초선 의원들은 다선 의원의 모범을 따라 배우고 그래서 시기와 질투의 문화가 아니라 서로 존중과 배려, 사랑하는 그런 당의 분위기를 만들자. 예. 초선이 3분의 1쯤 되죠 이번에. 그렇습니다. 예. 아니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예. 네. 정 의원님 근데 그 초선 의원 때부터 언론 개혁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상임위원장으로 그런 비슷한 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무념무상입니다. 예. 저는 조선 중심으로 먼저 다 배치하고 그리고 남는 자리 가겠다는 생각이고 국방위만은 좀 사양하겠다. 왜냐하면 저희 큰아들이 군대가 있고요. 예. 둘째가 또 8월에 군대를 가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예.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봐 예, 그렇습니다. 원내대표 안 나가고 당대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정청래 의원과 원외에 있을 때 매주 수요일마다 만나서 그 북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 CNN 보도로 굉장히 확산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위중설. 또 일본에서 또 다른 보도로 됐었고. 근데 우리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은 별 이상 징후를 못 발견했다고 했는데. 저도 사실은 유비통신으로 들었어요. 예. 들었는데. 유비통신이 뭡니까? 유언비어통신. 들었는데 저도 이제 확인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고, 북한의 국가 체제상,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신변 이상을 예. 외부에서 알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 그냥 여러 가지 정황상, 추측성 보도 이런 게 나오는데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확한 보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한 가지 저도 좀 석연치 않은 점은 있어요.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비추면서 그런 오해들을 불식시키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좀 장기간 그런 게 지금 없어요. 그런 것은 저도 이제 추측성이죠. 조금 이상하긴 하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뭐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뭐 대비를 해야 될 테고. 어떤 경우에도 예, 우리는 그렇죠? 뭐 만반의 대비는 하고 있어야죠. 예. 자,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고공행진인데, 그러다가 지금 악재가 하나 터졌지 않습니까? 오거돈 시장 문제. 네네. 예. 보수 쪽에서는 좌파 쪽에서만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빨리 수습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또 1년 후에 또 보궐이 있으니까. 이건 좌파다 우파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일이죠 국민들께. 그래서 당에서도 제가 아직 원내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현재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징계 절차나 그리고 또 재발방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모 정당에서 후보를 내서 당선됐는데 뇌물 사건이나 이런 사건으로 그만두게 되면 구속이 된다든가 그럼 다음 보궐에 모 정당에서 내지 말아야 된다 후보를 아예. 그럼 법으로 만들자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토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번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본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뭐라 변명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국회 들어가서 포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유능한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혼자만 유능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이 유능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제가 거기에 좀 길을 닦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권적 창출을 하는데 미리미리 준비하는 일에 좀 매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죠.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청래 당선인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성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예, 오늘 39일 만에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4일 0시 기준으로 전날보다 확진자는 6명 늘었고요. 예. 6일 연속 10명 안팎을 유지를 했습니다. 예. 지금 3월 16일 이후 39일 만에 이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총 누적 확진자는 1만 708명이 됐습니다. 예.
완치자가 오늘 90명이 늘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은 완치율이 한 80% 정도 되네요. 80%를 넘어섰고요. 예. 그다음에 현재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예. 사람은 한 2,000명대로 예. 줄어들었습니다. 예. 자, 확실히 진정세인 것 같긴 한데 긴장에 예. 놓으면 안 되니까. 그 정부는 이 황금 연휴 기간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왜냐하면 벌써부터 지금 저희 강릉이나 제주도 뭐 호텔이나 비행기 편이 모두 매진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물론 신천지 사태가 있긴 했지만 지금 연령대별 확진자 비율을 보면 20대가 27.4%로 사실 가장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치명률은 80대 이상이 제일 높긴 한데 예. 확진자는 20대가 제일 많거든요. 젊은 세대가 제일 많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되면은 또 20대나 30대 젊은 연령대에서 또 감염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만 잘 준비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니까. 예, 그렇죠. 긴장의 놓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다시 들면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오늘 청와대가 5월 13일에 지급을 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예. 정확히는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13일 날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거고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270만 세대 같은 경우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바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이게 되려면 국회에서 2차 추가 경정 예산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29일 날. 예, 29일까지 통과를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약간 분위기가 좀 바뀐 게 이제 그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오늘 김종인 이제 비대위원장이죠. 얘기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급하면은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권이라도 발동하면 될 일이다라면서 좀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서 비대위가 만약에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면은 좀 예. 논의가 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있습니다. 예. 자, 검찰이 황운하 당선인 선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네요. 어떤 문제 때문에 압수수색했습니까? 예, 대전지검이 오늘 오후 1시에 황운하 대전 중구 국회의원 당선인 선거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혐의는 이제 선거법 위반 사건인데요.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황 당선인 캠프 쪽이 권리당원 명부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이 있다고 해서 상대 후보가 고발을 하는 일이 예. 있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예. 그 황운하 당선인은 당연히 이건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겠죠? 예,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이제 고발 요지는 개인정보 유출이다. 사실 검찰은 정확한 혐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고발 요지는 개인정보 유출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검찰이 당내 고발 사건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 대원칙은 필요 최소한의 원칙인데 압수수색 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수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 불의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황운하 당선인은 꽤 오랫동안 설전도 주고받고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악연이 깊죠. 예. 예. 그래서 표적 울산시장 예. 함영수사 예. 의혹에서도 황운하 당선인이 이제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표적 수사 아니냐 이렇게 예. 황운하 당선인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경찰이 라임 자산운용 김봉현 회장과 이종필 부사장을 체포했네요. 예, 라임 자산운용에서 회장님이라고 불린 김봉현 씨하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5개월간의 도피 행각 끝에 어젯밤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대포폰을 수십 개를 사용하고 이동할 땐 택시를 여러 차례 갈아타는 방법으로 경찰 수사망을 좀 피한 것 같아요. 예. 경찰이 TF를 꾸려가지고 전담 검거반을 꾸려서 이제 추적을 해야 될 정도로 오랫동안 도피를 했습니다. 체포 작전이 마치 첩보 작전 같았다고 하던데. 예. 그러니까 김봉현 전 회장이 이제 서울 강남의 호텔을 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변 호텔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그럴 눈치챈 김봉현 회장 쪽은 이제 서울 성북구에 있는 빌라촌으로 잠적을 했고요. 경찰은 이제 CCTV 추적을 해서 잠복 근무를 계속 한 끝에 예. 어제 오후 9시 빌라에서 나온 김봉현 전 회장을 붙잡았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은 경찰에 잡힐 때 굉장히 또 저항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잡은 이후에 김봉현 전 회장이 살고 있는 빌라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서 뜻하지 않게 이종필 전 부사장과 또 같이 있던 신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까지 예. 이제 같이 붙잡게 됐습니다. 그 정치권하고 연관이 있느냐 뭐 예. 이런 문제도 소문이 많이 났던데 어떻게 검찰은 그 부분까지 보고 있겠죠? 아마 그 부분까지 보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좀 썰에 가까운 풍문에 가까운 내용이긴 한데 현재까지 나온 건 이제 청와대 전 행정관 예. 출신 인사가 이들과 연관돼 있다라는 건데
이제 검찰의 큰 그림을 보자면 뭐 행정관 정도가 이 라임 자산운용에 큰 돈이 움직이는데 의사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뭐 검찰이 봤을 때는 더 윗선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이 오거돈 부산시장 징계 착수했고 예. 빠르면 제명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27일 월요일이죠. 이제 윤리심판원을 열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제 징계를 할 텐데 그건 제명 이외에는 생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진상조사도 같이 합니까? 예, 진상조사도 같이 하고요. 오늘부터 진상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야당은 국정조사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오거돈 전 시장을 수사해야 된다라는 예. 입장까지 밝혔고요. 수사는 현재- 뭐 검찰이 알아서 할 테고. 예, 그렇죠. 국정조사를 한다는 거죠? 글쎄요. 국정조사는 일단 이 오거돈 시장이 이번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지 있었다라는 않겠느냐.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상 이제 뭐 당 차원이나 혹은 부산시 차원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제 그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 염려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언론들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고 있어가지고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더라고요. 일단 처음에 이제 오거돈 시장이 사퇴 기자회견을 한 직후에 보도가 좀 쏟아졌는데요. 예. 그때 이 여직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라든지 혹은 성추행 당시의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기술한 기사들이 몇 개 있었어요. 특히 이 피해자가 나중에 입장을 발표하면서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경찰도 이 사건 이제 수사를 하게 될 텐데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만 당내 반발이 여전하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수락을 했기 때문에 예. 김종인 비대위가 시작은 하게 됐습니다. 예. 오는 28일 날 이제 전국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추인이 되면 이제 비대위가 정식 출범을 하는 건데요. 예. 일단 당내, 그러니까 20대 총선의 그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사실 조경태 최고위원 빼고는 모두가 낙선을 예. 했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는 사퇴를 바로 해버렸고요. 예. 근데 일단 조경태 최고위원은 당원 당규를 어기면서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탐하는 비대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21대 총선 당선인들의 당선인 대회를 열어서 그쪽의 의견을 모아서 뭐 예. 비대위를 출범한다든지 조기 전당대회를 한다든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예. 이런 비대위는 당원 당규를 초월하기 때문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면서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태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몇몇 이제 당선된 의원들 예. 사이에서는 좀 반대 흐름이 있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이야기는 바로 이어서 이제 조혜진 의원 연결돼 있으니까요. 예. 조혜진 당선 얘기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예.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는다 안 맞는다 설왕설래가 이어진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 체제 결국 출범하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오는 28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렇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요구한 무제한 임기와 전권 보장 관련해서는 여전히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구에서 당선된 삼선의 조혜진 당선자는 외부 인사 중심의 비대위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낸 바 있는데요. 직접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당선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예, 저희가 그 선거 전에 전화 연결 한번 했었는데 축하드립니다. 예. 당선된 거. 예, 감사합니다. 예. 그 4년 정도 원내에 계셨는데 예, 다시 국회에서 일하게 되셨습니다. 포부 먼저 밝혀주시죠. 예, 원래는 저희가 선거를 잘해서 원내 일당이나 과반수를 획득해가지고 그 당에서 좀 역할을 해보고 싶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예. 일당도 놓치고 백석도 못 되는 지역구에서 그걸 가지고 출범을 하게 돼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나라 사정도 어렵고 우리 당의 형편은 더더욱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삼선으로 다시 돌아온 저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고
더 결의와 각오를 단단히 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해야 우리 당도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또 국민들에게도 더 나은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선사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21대 국회 4년 동안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당을 살리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일에 헌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뭐 대표라고 하죠. 이번 대표뿐만이 아니고 큰 선거에서 4번 연속 보수정당이 패배했는데 그 패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패배의 원인들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도 20대 4년 전 20대 총선에서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았을 때 예. 왜 국민들이 우리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불신하고 분노하는가?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제대로 고쳐서 예. 이번 4년 뒤에 선거에 임했어야 되는데 예. 그 4년 흐를 동안에 결과적으로 세월을 허송한 셈입니다. 예.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예. 변화되지 않았고 개선되지 않았고 예. 그래서 4년 전에 우리를 심판했던 국민들의 그 실망이나 또 불신이나 분노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변화 없이 선거에 임했고 그나마 또 막판에 또 막말 파동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겹쳐가지고 예. 우리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런 뼈아픈 패배를 당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부에서 저희가 정청래 의원과 인터뷰했는데 정청래 의원은 여당 심판이 아니고 야당 심판이 먹혔다 이런 분석을 했고 예. 송민 의원이 TV에서 밉상 정당으로 찍힌 게 아니냐 이런 얘기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막말 정당, 발목 잡는 정당, 대안을 못 주는 정당 뭐 이런 것들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 문제를 놓고 지금 여야가 또 충돌했는데 예. 한쪽에서는 야당이 또 발목 잡는 거 아니냐. 예. 선거를 패배했음에도 그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도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당이 물론 이제 정부 여당끼리 서로 의견이 안 맞거나 해서 혼선이 빚어진 측면도 없진 않지만은 우리 당은 선거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가 당을 대신해서 전국 전 국민에게 100% 지급하겠다고 그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에 조금 내용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라고 하는 그 원칙에 대한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정부 여당끼리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을 우리가 국민의 눈에 볼 때는 마치 우리가 그런 것을 당정 간의 이견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그런 인상을 준다든가 또 그 결과적으로는 총선 때 당대표가 했던 약속을 바꾸는 뒤집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 약속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뭐 저 같은 사람한테 그 지원금이 온다고 하더라도 당장 바로 반납해야 되고 반납할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예. 그런 걸 걱정할 필요 없이 약속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당이 대표했기 때문에 수습을 빨리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외부 인사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자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당선인께서는 외부 인사에 당의 운명을 맡기지 말고 우리 자체 힘으로 혁신하자 이런 입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지난 4년 동안에 하나도 바뀌지 않은 그 과오의 반복, 하나도 바뀌지 않았던 잘못을 반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예. 이번에 만약에 비대위까지 출범하게 되면은 4년, 20대 국회 4년 임기 동안에 우리가 비대위를 4번을 하게 되는데, 예. 이렇게 되면 국민들 눈에는 이 정당은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 가설 정당이다. 그렇게밖에 보여줄 수가 없고, 비대위는 한 회기에 한 번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닌데, 예. 3번이나 했고, 3번 하고도 다 실패했고, 3번 했지만 당은 하나도 안 바뀌어가지고,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정권 심판할 수 있는 선거에서 거꾸로 우리가 역으로 심판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면, 그런 잘못은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비대위 하겠다고 그러고 비대위한테 모든 걸 넘겨놓고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또 나머지 우리 당의 구성원들은 또 뒤짐지고 쳐다보고 있고 그런 일을 반복하는 거는 정말 희망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대위 자체가 저는
우리 당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예. 안 되는다고 생각하는 예. 겁니다. 당선자 말씀대로 그동안 비대위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또 수장은 다 외부 인사였고 예. 네, 그런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예. 지금 28일 전국이 열려서 추인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정상적으로는 전국위에서 부결된 사례가 별로 없고 예. 그 지난번에 김용태 혁신위원장 건인가 하여튼 뭔가가 비대위에서 원래대로 예정대로 처리되지 못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은 예. 잘 없는 일이죠. 예.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비대위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반론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또 그 여론조사 결과도 당선인과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을 때 찬성이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찬성이 60% 반대가 40%라고 그렇게 나와 있던데 예. 그런 점에 반대가 굉장히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그 전국위에서 만약에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토론 과정에서 이 6대 4가 4대 6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예.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전국위를 그냥 요식 절차로 보기 때문에 벌써 언론에서는 비대위가 뭐 확정됐다, 뭐 김종인 체제로 출범하게 됐다 이렇게 앞질러서 보도하는 이유도 통상 전국위가 이제 토론 없는 요식 절차라서 그런데 당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활발한 토론이 된다면 토론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거꾸로 바뀔 수 있는지도 저는 없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28일 전국이 열리기 전에 뭐 당선자들끼리 모여서 운운한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선자들끼리 개별 선수별 모임은 예. 하고 있습니다. 아, 어제 예. 아마 재선 모임이 있었던 것 같고 월요일에는 삼선 모임이 있고 예. 또 초선들도 또 모일는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전체 당선인들의 총회를 빨리 월요일이라도 소집을 하는 것이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당의 지난 우리 참패의 원인을 진단하고 또 당에 나아갈 방향을 활발하게 토론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비대위가 필요한 체제인지 아닌지 예. 또 굳이 비대위를 해야 된다면은 우리 책임 있는 우리 당내 구성원들이 비대위를 구성할 건지 외부에서 또 영입해 와야 되는 건지 예. 그런 논의를 예. 거기서 하고 알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전국위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특히 지금 정권이 보장된 무제한 임기 뭐 이런 것은 나중에 갈등이나 분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당선인님 원내대표 도전하십니까? 예, 전 앞으로 당 발전을 위해서는 예. 적극적으로 활동을 이렇게 능동적으로 할 생각인데요. 예. 원내 지도부든 당 지도부든 거기 지도부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 게 1차적인 소망이고, 예. 그런 기회에 대해서 이제 도전할 생각이고, 만약에 그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있든 간에 어쨌든 당 살리고 또 우리 당의 주체가 돼서 정권 교체하는 일에 앞장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조혜진 당선인이었습니다. 뉴스 듣고 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3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재난방송 소식 하나 되는데 그거부터 하고 가죠. 예, 조금 전에 6시 8분에 기상청에서 요청한 재난방송입니다. 2020년 4월 23일 오후 5시 우리나라 전 지역의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됐습니다. 특히 24일과 25일 건조한 날씨 속에 강한 바람이 예상되기 때문에 작은 불씨도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쓰레기 소각 금지 및 화기물 소지 입산 금지 등 불씨 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산림청, 소방서 등에 신속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림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예, 산림청에서 재난방송 알려드렸고요. 지금 재난방송을 읽은 사람은 6시 뉴스 방금 했던 이현웅 아나운서입니다. 뉴스 끝났으면 가야 되는데 왜 안 갔어요? 네. 가야 되는데 재난방송도 있고요. 예. 제가 잠깐 좀 홍보할 게 있어가지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무슨 홍보입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예. 이 봄 개편을 맞거든요. 예. 네, 그때부터 제가 새 프로그램의 DJ가 돼서 이제 즐거운 방송을 또 여러분과 함께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고자 왔는데 혹시 화나신 건 아니죠?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방송이에요? 네, 12시 10분부터 2시까지
12시까지고요. 낮 12시 예. 10분부터입니다. 예. 그리고 신개념의 B급 오락 예능쇼입니다. 예. YTN에서는 아마 처음 보는 분위기의 방송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담당 PD가 옮겨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그거 말해도 되나요? 맞죠?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전파를 사유한 것 같은데 공부하라고? 그러니까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진 않는데 어쨌든 열심히 한번 또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예, YTN은 역시 근데 외부 인사를 잘 쓰지 않고 내부 인사로 돌리기 때문에 우리 이현웅 아나운서가 방송을 하나 맡았다. 자, 지금까지 그 중간중간 토막 뉴스만 했었는데 맞아요. 본격 자기 이름 달고 방송 나가는 거 이제? 처음이죠. 예. 너무 신납니다. 그래, 포부 밝혀보세요. 예. 포부요. 일단은 12시 때 뭐 청취율을 1위를 하고 싶다라는 큰 포부를 한번 밝혀봅니다. 예, 안 될 거고요. 어렵겠죠? 예. 혹시 경쟁 방송 있어요? 경쟁 방송 방금 말했듯이 1등이 되려면 일단 뭐 파워타임, 예. 뭐 정오의 희망곡 이런 거 다 제쳐야 되는데 안 되겠네요. 안 되겠죠? 예. 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예. 자, 근데 이 생방송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럼요. 예, 뭐 뉴스하고 또 진행은 좀 다른데. 그러니까요. 예. 돌발 상황에 대비도 해야 되고. 해야 되죠. 예. 뭐 돌발 상황을 주시려는 건 아니죠. 아니요, 저는 아닌데. 네. 예. 뭐 하다 보면 뭐 대본이 없어진다든가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전화 연결했는데 전화가 안 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 또 혼자 제가 그런 역량이 좀 부족할 수 있기 예. 때문에 더블 DJ로 예. 회사에서 또 한 명을 더 앉히더라고요. 그래요? 누굽니까? 저 혼자 해도 되는데 너도 이거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예. YTN의 안보라 앵커가 옆에 짝꿍으로 앉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다? 네네. 예, 기대가 되네요. 저는 작가님하고 하고 싶었는데. 저하고요? 예. 케미가 좀 잘 맞을 것 같아서. 됐고요. 예. 시사도 합니까? 시사 전혀 없습니다. 예. 저희 YTN이 시사 중심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뉴스만 듣다 보면 머리가 아프다라는 분들이 계셔서 네. 시사 전혀 없이 오직 예능으로만 갑니다. 예능, 음악도 나가고. 음악도 간혹 나가고요. 예. 우리 청취자분들과 전화 통화도 하고요. 전화통화도 하고. 네. 근데 지금 YTN 보이는 라디오 하면은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가 1등입니다. 가장 많이 봐요. 그렇죠. 예, 나머지 알고 방송은 뭐 다 100명 이하입니다. 네. 근데 이현웅 아나운서는 저랑 계속 같이 했기 때문에 맞아요. 팬이 좀 확보됐을 것 같아서 기대합니까? 어느 정도? 사실 어느 정도 기대를 좀 했다가 방금도 들어오기 전에 채팅창을 계속 보고 왔는데요. 예. 1부 때부터 이현웅이 나온다 예고 계속 나갔는데 예. 저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 없더라고요. 예, 역시 제 팬이 아니고 작가님 팬이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홍보하세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봄 개편을 맞아서 새로 시작되는 B급 오락 예능쇼입니다. 어서 업쇼가 타이틀이고요. 예. 저와 안보라 앵커가 신나게 또 여러분 만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왜 B급을 표방합니까? 저도 이제 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쭉 듣거든요, 라디오를. 예. YTN 라디오를 듣다 보면 지쳐요. 귀가 좀 아픕니다. 머리도 아프고요. 가슴도 아프고요. 예. 그래서 이 B급 예능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환기를 좀 시켜드리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YTN이 좀 딱딱하죠? 딱딱해요. 예, 너무 예. 정통만 추구하고. 그러니까요. 측면 승부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 맨날 정면으로만 승부하니까요. 예. 그래요. 재미없네요. 네. 그 같은 12시 재밌게 하셔서 우리 청취자들 사로잡길 바랍니다. 이게 라디오는 한번 채널을 고정하면 잘 안 바꾸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침부터 쭉 재밌어야 됩니다. 맞아요. 예. 근데 제가 이 YTN 라디오 보면 아침에 노영이 중간에 쭉 재미없다가 저녁에 이동형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중간에서 약간 세터 역할을 딱 맡아서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재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매일 하죠.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요일까지. 평일은 이제 쭉 12시. 하게 됩니다. 12시 10분, 12시 뉴스 듣고 저희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이현호 한사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오늘은 한국 스포츠경제 정진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박유천 씨 소식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감치 재판에 출석했다. 감치 재판은 뭐고 왜 여기 출석한 거예요? 감치 재판은 이제 특별한 이유가 없이 재산명시 같은 것을 이제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에 일어나는 재판인데요. 예. 이게 사건이 201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예. 이 당시에 박유천 씨가 모두 4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피소를 당하게 되는데 예. 이 여기에서는 모두 다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후에 박유천 씨가 한 여성을 상대로 무고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패소를 하면서 이 여성이 박유천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거죠. 그래서 재판부가 박유천 씨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감치 재판까지 가게 된 겁니다. 예. 그 5천만 원 배상을 왜 계속 미뤘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이 여성 쪽 변호인이 입장을 내놨는데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예. 네, 빨리 서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리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주는지 모르겠다. 근데 결국 재판에는 또 출석을 한 걸 보면은 뭔가 이 일을 더 키우긴 싫은 것 같다. 예. 그러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재판에 판결이 났고 본인이 계속 안 주고 시간을 끌면은 본인한테 또 안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이해할 수 없는 행보네요. 네. 만일 돈을 지급하면은 뭐 내가 혐의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건 아닐 텐데 이건 무고죄에 관한 거니까. 네, 맞습니다. 뭐 이거는 뭐 성폭행, 뭐 이걸 돈을 준다고 해서 성폭행을 했구나, 뭐 이런 게 되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제기를 했던 소송에 대해서 패소를 하면서 받은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이걸 왜 지급하지 않는지는 진짜 의문이죠. 예. 그런데 이 재판 이후에 박유천 씨가 의정부 시장을 면담했어요? 그게 또 논란이 됐는데. 네, 맞습니다. 재판이 22일에 열렸는데 바로 다음 날인 23일에 의정부의 안병용 시장과 만난 거예요. 근데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또 그 시의 장을 만났다. 이게 굉장히 궁금증이 유발이 되는 그림이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좀 내놓으면서 논란이 됐죠. 왜 만난 겁니까? 박유천 씨가 직접 입장을 공개한 바로는 안 시장이 인생의 선배로서 자신에게 이제 조언을 해줬다. 과거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도 충분히 용서를 구하고 좀 사회공헌적인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이제 의정부시 측에서는 왜 방문했고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는 우리 쪽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박유천 씨 입장이면 비공개로 만나들 텐데. 네, 사실 비공개로 만났는데 이게 알려진 거예요? 예, 비공개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실. 알겠습니다. 그 고액의 유료 팬클럽 모집은 뭡니까? 가입비가 무려 66,000원인 팬클럽 이제 가입 때문에 논란이 된 건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박유천 씨는 마약 투약 혐의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근데 그 안에 이런 고가의 팬클럽, 유료 팬클럽을 모집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대중이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보다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이 66,000원이 한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톡으로 아이돌 스타들의 경우에는 그 팬클럽 가입비가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비교해 보면 거의 2-3배가 비싼 가격이 되겠죠. 저는 팬클럽 가입할 때 돈을 내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예, 왜냐면 이걸로 뭐 흔히 말하는 조공 같은 거 하는 겁니까? 아니죠. 조공은 이제 팬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뭐 선물을 하거나 뭐 숲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조공이고요. 이 팬클럽 가입비는 가입을 인증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팬클럽에 가입하게 되면 추후에 뭐 콘서트 이런 걸 진행할 때 예매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거나 응원봉 같은 그런 상품들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자, 연예계 학교 폭력 논란이 또 일었습니다. 네, 벌써 또 2명이나 언급이 됐는데요. 바로 김유진 PD랑 강승현 씨입니다. 이 김유진 PD 같은 경우에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예비 신랑이죠. 이원일 셰프랑 같이 출연을 해서 인기를 최근에 크게 끌고 있었고, 강승현 씨는 또 모델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들 모두 이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김유진 PD 측에서는 사과문을 2번 작성했더라고요. 한 번 작성했다가 그게 어떻게 사과문이 될 수 있느냐 해서 다시 한번 사과문을 썼죠. 네, 맞아요. 김유진 PD는 처음에 사실을 떠나서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이제 썼기 때문에 그게 또 논란이 됐죠. 예. 그리고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하고 김준 PD가 또 SNS로 글을 나눴던데 그런 거 봤을 때는 김준 PD는 학교 폭력을 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인정을 했어요. 예. 자신이 폭언과 폭행을 친구들에게 하고 친구들을 무시했다. 그런 걸 인정한다라고 이제 손편지를 썼더라고요. 근데 강승영 씨는 사실 아니다. 네, 사실 아니다. 예. 그랬는데 더 흥미로운 거는 그랬더니 그 피해를 주장한 쪽에서 그럴 줄 알았다. 예. 그럴 줄 알고 증거를 또 수집을 했다. 아하. 법대로 하겠다. 예. 이런 입장을 또 냈습니다. 예. 연예계에서 잊을만 하면 이 학교폭력 논란이 터집니다. 뭐 소위 말해서 과거 일진이었다 뭐 이런 주장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네. 학교폭력에 피해를 봤다 이런 건데 피해자분들은 그 가해자라고 지목된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뭐 행복한 모습 웃는 장면 나오면 계속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옛날의 생각이 또 떠오르곤 하니까. 그쵸. 제대로 이제 TV 나오면 잘 못 본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것도 이 10대 때 아주 감수성 여릴 때 당했던 폭력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과거이라고 덮을 게 아니고 진솔한 사과와 반성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철민 씨가 폐암 투병 중인데 근황을 공개했네요. 네, 그 김철민 씨가 아마 폐암 말기 사기 판정을 받고 나서 그 동물용 구충제를 복용했던 사실은 아시는 분들이 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구충제를 복용한 지 6개월이 지났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찍은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펜벤다졸이라고 하는 네. 예. 복용을 해서 어떻게 좋아졌답니까? 본인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자신도 좋아진 건 맞지만 이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어요. 김철민 씨도 이것만 복용하는 게 아니고 또 항암 치료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는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김철민 씨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원래 이제 작년에 진단을 받기 전만 해도 대학로에서 계속 공연을 했었어요. 예. 마로니에 공원 일대에서. 근데 이제 최근에는 공연은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경기도 양평의 한 요양원에 머물면서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쾌유를 빌고요. 자, 화제가 됐던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에서 개봉을 했네요. 네, 정말 드디어라는 표현이 네. 여기에 딱 어울리는 것 같은데 2월부터 계속 개봉이 안 되고 있다가 결국에 이제 어제죠 4월 23일에 넷플릭스로 190개국에 동시 공개가 됐습니다. 190개국에. 반응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 네, 기대 이상이었다라는 평가가 있고 기대를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도대체 내용이 뭐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입니다. 아, 벌써 보셨어요? 네, 어제 봤습니다. 와, 정말 훌륭하십니다. 뭐가 훌륭합니까? 나오자마자. 예. 저도 그냥 기대하고 있었고, 이 연출가가 그 전에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었는데, 그것도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기대하고 봤는데, 그 중반 넘어가면서 너무 뻔한 뭐 클리셰, 뭐 이런 것들, 또, 이렇게 너무 말하면 또 안 되는군요. 네. 예, 어쨌든. 뭐 그래서 저는 하여튼, 생각보다는 좀 실망했다. 그런데 자막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외국에서 보는 분들이 아마 그랬던 모양이죠? 네, 독일에서 이제 자막 논란이 발생했는데 진짜 너무 심각한 문제여서요. 예, 어떤 겁니까?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실이 이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는데 이제 넷플릭스 측에서는 독일 말고 혹시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실수가 발생이 됐을 수 있으니까 현지 팀이랑 한번 컨택을 해가지고 다른 데서도 이런 게 발생했는지 확인을 하고 한꺼번에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에요. 큰 실수네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 사냥의 시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개봉이 계속 미뤄지다 결국 개봉 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넷플릭스랑 계약을 한 거고. 네. 앞으로는 이렇게 개봉관 거치지 않고 바로 OTT 서비스에 개봉한 영화들이 많아질 것 같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꼭 극장에서만 영화를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원래 기존에는 1차 플랫폼, 그러니까 극장에서 상영된 다음에 어느 정도 홀드백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비디오나 VOD 같은 걸로 보긴 했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스마트 기기가 워낙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OTT로 즐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러면서 또 OTT 사업자 입장에서도 더 많은 콘텐츠를 수급을 해야지 자신들이 경쟁 우위에 있는 거다 그렇겠죠.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좀 사냥의 시간이라든지 또 국내에서는 옥자의 케이스가 있었죠. 좀 그런 식으로 좀 자신들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영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극장들이 상당한 매출 감소를 보고 있는데 나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요? 네, 언택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진 않지만 그래도 연결이 돼 있다 뭐 이런 뜻인데 극장에서 언택트 시네마를 구축을 하면서 사실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잠시 되더라도 이 이후에는 전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아요. 그래서 이 언택트 시네마가 좀 뉴 노멀의 대안책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대관이라고 보면 됩니까? 메가박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대관 서비스를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10명에서 15명 최대 그런 사람들을 모으면은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사이의 돈으로 영화관 하나를 거의 통째로 빌려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영화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연인이서 2명이 가서도 통째로 빌릴 수 있겠네요. 네, 가격이 좀 예. 단가가 높아지는 건데요. 예. 괜찮습니다, 그래도. 예. 저도 3명이서 한관 통으로 빌려서 본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보셨어요? 아니요, 몇 년 전에. 되게 역시 진짜 멋있으시네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무슨 홍보해야 되는데, 영화를 못 보고 홍보를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봤는데, 너무 작은 숫자가 영화를 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러셨어요? 예, 다 같이 이렇게 좀 감동적인 분야에서는 훌쩍거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장단점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드라마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부부의 세계. 시청률이 20%를 넘었네요. 네, 가장 최근 방송분이죠. 8회가 이제 닐슨 코리아 전국 기준으로 20.1%, 수도권 기준 22%를 기록했습니다. 요즘 드라마 시청률이 20%를 넘는다고 하면 과거에 한 50% 이상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죠. 부부의 세계가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는 뭡니까? 스카이캐슬 정도 신드롬 일으킨 작품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역시 소재가 참 중요하구나.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소재를 가지고 왔다는 게 많은 시청층에 좀 소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부부의 세계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막장이라고 이제 닥터 포스터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검증을 받았다. 네, 예. 맞습니다. 근데 누구나 공감하는 소재라고 했는데 저는 이 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륜 소재 아닙니까? 네, 가장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건 이제 불륜인데요. 불륜 자체라기보다는 그 불륜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의 믿음이나 신뢰 그리고 관계가 어떻게 붕괴될 수 있는지 조금 심리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레드헤어님께서 금기와 욕망을 보여줬으니까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네요. 맞습니까? 금기와 욕망과 붕괴? 예. 저는 아직 못 봐서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폭행 장면이 있었다고요? 논란이 좀 됐다고 하는데. 네, 8회에서 이제 김예 씨가 맡은 주인공 지선우 씨가 괴한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 장면이 마치 이제 VR 게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구도로 편집이 돼서 왜 이렇게 가해자 시점에서 보여지는 구도를 사용한 것이냐 좀 이게 논란이 크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남은 회차는 19세 시청 등급으로? 네. 맞습니다. 원래도 시작부터 시청 등급이 19세였기 때문에 오히려 또 기대하는 시청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블랙핑크가 레이디 가가 앨범에 참여합니까? 네. 정말 굉장히 리스너들의 관심을 끄는 콜라보레이션이 또 성사가 되게 됐는데요. 이제 레이디 가가의 6집 크로마티카의 10번 트랙인 사워 캔디에 이제 콜라보레이션 명단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예. 블랙핑크도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유튜브 구독자가 3,500만인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리사 씨 같은 경우에는 SNS 단일 여성으로서는 가장 많은 팔로워 수를 가지고 있어요. 네. 세계적인 스타네요. 네. 블랙핑크 새 앨범 계획은 없습니까? 정말
곧 컴백한다 이제 말이 많았는데 이제 이번엔 좀 진짜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제니 씨가 이제 녹음실에서 찍은 걸로 보이는 사진을 올렸는데요. 아마도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새 앨범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 안에는? 네. 그래요. 자, 근데 일본에서 국민 배우라고 불리던 배우가 사망했다면서요. 코로나19 때문에. 네, 오카에 쿠미코 씨가 23일 도쿄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에 의한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을 했는데요. 병원으로 이송된 지 18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향년 64세네요.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병원에서 치료조 중 사망했다. 역시 일본에서는 상당히 충격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본의 굉장히 인기 아침 프로그램인데 하나마루 마켓이라는 프로그램을 17년 동안이나 진행했을 정도로 굉장히 사랑을 받는 배우 겸 방송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유명 연예인이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게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지난달 29일에도 유명 개그맨 사무라 겐이 70세의 나이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일본에서는 더더욱 과연 일본 정부는 뭐 하느냐 이런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런 의견도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근데 이번에 세상을 떠난 오카에 쿠미코 씨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수술을 받으면서 면역력이 좀 상당히 저하가 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걸려서 사망한 것이다. 또 이런 좀 약간 정부를 비난하지 않는, 그러니까 두둔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연예계 소식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정진영 한국스포츠경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포털 사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21대 총선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비플라이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여전히 코로나가 이슈이긴 합니다만 이번 주는 특히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주요 키워드를 보면 아직도 이제 코로나가 1위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재난 지원금 문제,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코로나 감염 추세가 심각하니까 이런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기사화됐고요. 그리고 5번째로 많이 나왔던 어휘가 이제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책임지고서 사퇴를 했는데 이 해당 키워드가 굉장히 이제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위원장이라는 어휘도 8번째로 많이 등장했는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이슈, 그리고 또 미래통합당 비대위 관련 문제로 해서 김종인 위원장 관련 논란,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로 했기 때문에 이 어휘들이 많이 나왔고요. 미국도 11번째로 빈번하게 등장했는데 여기도 이제 한미 방위 분담금 협상 관련된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19와 관련된 문제, 이것 때문에 미국도 많이 등장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군주의 5가지 이슈들을 선정해 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책임지고 사퇴한 문제, 그리고 긴급 재난지원금 국민 100% 지급하는 문제,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출범한 것, 오늘도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 그리고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주요 용의자 검거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5가지가 이슈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나 하여튼 이번 주는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오거돈 부산시장 문제 관련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거돈 시장의 행방이 묘연하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는데 그 문제부터 일단 얘기는 해보죠. 네네. 사실 이제 오거돈 시장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다른 매체 인터뷰에서도 있었지만 이게 사실은 예전에도 있을 법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 비슷한 유사한 개념이 있었는데 세월호 참사 때 몇 번 언급됐는데 보험업계 쪽에는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한 건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29건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있고
300건 이상의 징후들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실 오거돈 시장과 관련해서 뭐 일종의 지금 큰 대형 사고 이전에 경미한 사고 비슷한 것들이 이전에 있었다. 뭐 처음이 아니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근에 또 다시 이제 경찰이 추가 수사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다른 매체들에서도 보면 그런 이전 사안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는데 사실 요거와 관련해서 제가 제가 하는 일 때문에 부산시에서 의뢰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 2018년 11월 중순경이었는데 부산시에서 이제 부산시 시정과 관련된 걸로 해서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 의뢰가 돼서 인터넷 댓글의 여론을 분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게 뭐였냐면 그때 부산시에서 자그마치 이제 보도 자료였는데 보도를 내면서 회식 사진, 부산시장 회식 사진이었는데 양옆에 이제 여직원을 앉혀두고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심지어 보도 자료에 낸 사진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벌어졌고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오거돈 시장이 바로 이제 이거 잘못된 관습이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긴 했었습니다. 뭐 꼰대 문화 아니었냐? 뭐 이런 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댓글도 사실은 보면 뭐 잘못했다는 것도 있지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이거 뭐 예전에 좀 그런 것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데 평가들이 많았는데 요 댓글들 당시에 보게 되면 이제 뭐 심지어 성추행과 연관시키는 내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이제 제안을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서 제안드렸었던 것도 있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이제 이 사안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말고서 위기 관리에 준하는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당시에 그 옆에 사진 찍었던 거 그런 것들을 했었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회식 문화 같은 것들과 그런 직장 내 권위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 분위기를 반전시킬 걸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여성들의 업무 환경 개선 이슈 이렇게 해서 바꿔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으면 오히려 위기도 이제 기회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제언을 드렸었는데 사실 뭐 그런 것들이 전혀 뭐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정치권 관련 소식 양대 포탈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네네. 네이버는 보수 성향. 네네. 다음은 친여 진보 성향 이렇게 그렇습니다. 갈리는데. 네. 근데 지금 부산시장 오거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오거돈 시장이 잘못인데.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것도 갈립니까, 그게? 네, 조금 다 갈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잘못했다는 의견들이 많긴 하지만 어느 점에서 지적하는가에 대해서 좀 미묘한 차이들이 있는데 일단 네이버에서 분위기를 보게 되면 요즘 이제 그 보수 진영 쪽에서 그 총선 불복 움직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의 연장선상에서 의견을 내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왜 이 사안을 총선 전에 안 밝혔냐? 그렇게 해서 이거 민주당이랑 조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어떻게 보면 선동을 하는 내용들이 이거 총선 불복까지 가야 되는 사안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이 댓글에 있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네네. 사전에 그 총선 전에 공개되면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네네. 민주당이 오히려 이걸 덮은 거 아니냐 이런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근데 실제 또 피해 당사자가 오히려 동의를 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지금 공개됐을 경우에는 진짜 정치적으로 이제 여든 야든 유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도 왜냐하면 사실 피해가 주목받아야 되지 다른 맥락에 접근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사실은 동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는 내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자꾸 이제 진보나 좌파라고 연관 짓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예전 운동권들이 남녀 평등 외치면서 뒤로 성추행하고 다녔다. 이게 사실 네이버에서는 가장 큰 공감을 얻은 그런 댓글이었습니다. 진보 좌파 전체를 매도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색깔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좀 입히고자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포털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좀 달랐는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잘못인데 인정했고 이렇게 물러난 거는 뭐 잘 볼 수 있다. 그리고 보수 정당의 성추행 같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 뭐 박기태 의원, 전 의원 같은 사례들도 언급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민주당이었으니까는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지. 네네. 그 보수 정당들이었으면 미래통합당이면 드러날 조차 없었을 것이다. 이런 거네요. 과거에도 그랬었다. 뭐 이런 식이었고.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을 보면 두 번째 공감보다 3배 이상의 12,000개 넘는 공감을 받은 댓글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양심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은 미통당에서 찾아볼 수 없는 미덕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사실 다음에서는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공감 받은 댓글이
사과조차 변명 촬영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본인 과실로 인해서 보궐선거비 그 보궐선거를 하게 됐으니까 그 선거비 물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이제 두 번째 공감 순이었는데 그 3배 정도 차이 나는 공감을 보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다음 이용자들의 성향이 좀 보이는 그런 댓글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런 사건 관련해서도 그 진영 논리로 좀 나누는 분위기 좀 아쉽네요. 네네. 근데 다만 이제 좀 개선된 것들은 과거에 비해서 피해자들을 응원하고 피해자 용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이나 예전에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게 그 피해자가 증언이 사실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뭐 오히려 피해자의 행실 같은 거를 뭐 비판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을 법한데 네이버나 다음 모두 지금은 피해자를 응원하고 용기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자,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는데 네네. 28일 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통과하면 네네. 출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사실은 첫 번째 관건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직접 수락을 할 것인지, 요구를 하더라도 본인이 뭐 고사하면 그만이니까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또 당내에서 어떤 절차를 밟을까가 쟁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최고위원회의를 통과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어려움이었었는데, 그동안 이제 유승민 의원도 뭐 최고위원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반발했었고, 뭐 100분 토론 나가서도 그 외부에서 그런 비대위 구성하는 것들 굉장히 반발했었고요.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리고 또 최고위원 중에서도 유일하게 이번에 또 그 5선에 성공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 부산의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오전에 최고위에서 그 조경태 의원을 제외하고 다 찬성을 함으로써 이제 비대위 체제 출범만 남기게 됐고요. 그리고 그 비대위와 관련해서는 그 기간을 당원 미래통합당 당원에 따르겠다 96조인가 이제 당원에 있는데 비상 상황이 종료된 후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이렇게 비대위를 구성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그 비대위를 운영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대체로 이제 인지를 하기로는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요때 기점으로 아마래도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위 체제가 1년이나 간다고요? 네, 그런 예측들이 오히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논란과 갈등의 불씨는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일단 최고위 같은 경우에는 조경태 최고를 제외하고는 다 낙선했단 말이죠. 네, 다 낙선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입김이 가장 센 사람이 조경태 최고위원일 텐데 조경태 최고위원이 반대를 하고 났었는데 나머지 최고위원에서 다 통과시킨 이런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승민계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의 미래통합당의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선거 패배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선거 패배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네. 그것도 비대위 체제를 1년. 또 김종인 위원장 이야기는 전권을 달라. 임기는 네네. 무제한이다. 이랬단 말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21대 당선자들하고의 논란이나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추측이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김종인 체제를 이제 뭐 의뢰하기 전에 당에 있는 그 현역 의원과 당선인자들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제 뭐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평가들이 굉장히 이제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또 한번 인터넷 그런 여론이 좀 어떨까도 또 살펴봤습니다. 네티즌들 평가를 보면 대부분이 이제 네이버나 다음 가릴 것 없이 이제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공이 나타난 특성인데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대체로 어떤 뭐 정책적인 문제나 이게 뭐 안 될 것이다 이런 뭐 정파성 이런 것들보다는 나이 때문인 게 가장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나이를 얘기하면서 세대 교체가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휘만 보더라도 그 댓글들 전체를 보면 노인이라는 단어가 네이버에서는 3번째로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서는 2번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이라고 하는 어휘 다음으로는 다 이제 노인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할배라는 어휘도 11번째, 12번째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노인, 할배 이런 말이 굉장히 댓글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노욕 아니냐 네, 그런 그렇습니다. 이야기 같은데 네. 손학규, 서청원 의원들이 본인이 또 비례대표 후보로 앞번호를 받았을 때 네네. 나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노욕 아니냐 이런 네네. 논란이 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그분들 뭐 늦게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이번에 대거 그 개파 수장이었던 분들까지도 이번 총선에서 다 줄줄이 낙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특히나 민생당 같은 경우 매우 심각했었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오히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세대 교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뭐 노인이나 뭐 할아버지 같은 분이 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오히려 요게 약간 반전 요소라고 보여지는 게 김종인 체제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아예 이제 본인을 제외하고 다른 세력들은 굉장히 뭐 30, 40대 젊은 층이라든가 새로운 인물들을 수혈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그런 발언들이 이제 반전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요소들도 예.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네티즌들은 네이버나 다음이나 공이 비판이 좀 많았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를 비롯해서 이제 세대 교체 불가에 대한 내용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네네.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한테 100% 지급 결론을 냈는데 네네. 그 과정에서 기재부 직원들이 약간 좀 항의하는 모습, 네. 혹은 불만 모습 드러내서 네네. 정세균 총리가 경고하고 네. 그건 좀 들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심지어는 이제 뭐 그만두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100% 밀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식이 나왔는데 정세균 총리 강하게 여기가 대한민국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에 대해서 문제 있다 이렇게 보고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기재부는 뭐 이제 알겠다 이렇게 해서 인정하고 이렇게 추진하겠다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긴 했는데 아직 그 절차와 관련해서 좀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소득자에게 기부를 받는 방식을 조금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대안으로 내놓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일도 있고 그리고 또 재정이 열악한 곳 같은 경우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국비로만 지원하지 매칭해가지고 지자체랑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요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야당에서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그 기부 방식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많이 얘기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진보적인 분들 일부 진영에서는 사실은 세금을 내고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나 이런 것들 다 내고 세를 이게 다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 세금을 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부나 이런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사안들 뭐 정부에서는 뭐 5월 13일까지 이제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좀 난관들이 많이 남아 있는 편입니다. 예, 뭐 기재부 공무원들이 자기 생각이나 소신을 말할 수 있죠. 네네. 다만 의결 지휘권이나 행사권을 갖고 있는 곳에서 결정을 하면 또 따라야 되는 게 또 공무원의 생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를 잘 마련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사실 의견들은 사실 낼 수 있는 거죠. 그 와중에 토론하고 논쟁해서 결론이 난 거니까. 네네, 결론이 난 상을 가지고 계속 왈가왈부하면 그건 또 문제가 생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가 이렇게 정했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지급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오히려 이제 야당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데 오늘 좀 이 도움과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그러니까 뭐 발표 비슷한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비대위 수락이나 이런 걸 하면서 당연히 이제 100% 지급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이제 정부에게 더 적극적으로 긴급 명령권 같은 것들을 발의해서라도 빨리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오늘 이후로 가면 야당에서도 조금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방해한다기보다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만약에 그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김종인 비대위 체계제에서 뭐 처음부터 약간의 트러블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게다가 어쨌든 선거 전에는 다 주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선거 끝나고 말을 바꾸면은 네네.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다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빅데이터 코너는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이경락 비플라이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주말 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